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제 팔자가 참 얄궂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요. 얄궂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제가 혼자 살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참 팔자 더럽게 사납네 싶은 이유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남들과 비교하면 팔자가 유난스러운 편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생각도 말이죠. 그래서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맞이로 태어났어요. 큰딸은 을에 살림 미천이라는 말을 하고는 하잖아요. 그만큼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말이죠. 살림 미천이라는 말은 곧 내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성공이나 혹은 가족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제 인생은 없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에야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저는 순순히 부모님의 말을 다 듣는 착한 딸이었어요. 학교를 가지 말고 돈을 벌어오라는 말에도 두말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하는 그런 딸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안에서 다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바뀌긴 했지만요. 우리 가족은 답이 없는 가족이었어요. 정말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두 집 살림에 도박까지 하는 인간이었고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꼭 자식들을 괴롭혔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남동생만 챙기는 사람이었고요.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네 동생 대학을 어떻게 보내냐? 어? 내가 노는 게 아니잖아. 더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루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없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인생만 살아야 하냐고. 나도 학교 가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거 참아가면서 다른 친구들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 가족들 위해서 공장을 나가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라고. 다들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는 더 화를 냈어요. 이게 지금 고작 그것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떨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내가 엄마 자식이기는 해? 이게 보자 하니까? 그날 엄마에게 굉장히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대답을 한 건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난다 하는 결심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을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도 나는 엄마와 평생을 가도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는 남동생, 그리고 가끔 집에 들어와서는 집을 다 해집고 나가는 아빠까지 말이죠. 제가 어디에 정을 붙일 수 있었겠어요. 언젠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면서 왜 아빠랑 이혼을 안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엄마도 불행하잖아. 나는 더 불행해져도 절대 이혼은 안 해줘. 그 연놈들 부부 떼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 결국 엄마는 엄마의 그 고집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일찍 아빠를 포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했을 거예요. 다 지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요. 저는 남동생이 대학에 떨어진 그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제는 각자 알아서들 사세요. 이게 미쳤어?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지금 집을 나간다고? 엄마가 언제 나를 키웠어. 나는 나 혼자 컸어. 그리고
낳아준 값은 이미 다 치렀다고 생각해. 그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들 먹고 살았잖아. 이제는 안 해. 엄마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가족들 버리고 가서 잘 살 것 같아? 너같이 글러먹은 애들은 결국은 불행해져. 알아? 거의 악담 수준이었어요. 세상 어떤 엄마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너무 편했어요. 내가 본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 비싸지 않더라도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는 삶은 처음이었거든요. 돈을 그렇게 벌어다 바치면서도 저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썼으니까요.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 먹거나 하면 엄마는 늘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욕을 해댔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는 종종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는 했습니다. 돈 내놔, 돈. 너 돈 꿍쳐둔 거 다 알아. 돈을 달라면서 말이죠. 저에게 남동생 욕은 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기 때문에 남동생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동생도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나갔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은 깡그리 들고서는 말이죠. 그 잘난 엄마 아들이 돈 안 벌어와? 저는 모르는 척 그렇게 물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지. 나는 이제 엄마한테 줄 돈 없으니까 잘난 아들내미한테 달라고 하세요. 네?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네. 엄마한테 돈 안 주냐고 따지러. 엄마는 순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끼고 돌면서 편을 들어줬던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어떤 건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찾아가기만 해. 엄마가 계속 나 이렇게 괴롭히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만 와.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줄 돈은 없어. 그리고 만약에 있어도 엄마는 안 줘. 생판 모르는 남을 줬으면 좋지. 이게? 엄마는 그날도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던 어린 딸이 아니었거든요. 나이로 보면 어리기는 했지만요. 어떻게 했냐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엄마는 저를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당시에는 가족들을 때리고 하는 문제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요. 엄마는 굉장히 놀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는 와서 행패를 부리기는 해도 저를 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부모님 이야기 안 하더라?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 남편은 제가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당시에 인류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집안 식구들도 다들 좋은 직업에 사는 동네도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챙김을 받는 것도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남편에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 집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약점이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도망갈까 싶어서 말이죠. 저는 정말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던 적도 있었고요. 100만 번은 더 고민했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 부모님이 안 계셔. 라고 말이죠.
어릴 적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으니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는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나 남편의 식구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죠. 물론 시댁 식구들은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기는 했지만요. 고아라는 말이니? 이런 말을 면전에 대고 하셨던 분이니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닌 분이셨어요. 한때 나는 왜 부모 복도 시부모 복도 없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을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너무 결혼하고 싶고 남편만이 제 인생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남편을 놓치게 될까봐 하루하루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이 이겼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취해서는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허락을 안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나서셨다고 했습니다. 지 인생인데 지가 살게 좀 냅둬. 그리고 저러다 애 잡으면 당신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로 살아. 걔랑 결혼하면 더 후회로 살걸?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고맙다고 절하는 날 분명히 와.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가 어쩔 수 없어? 당신이랑 내가 갈라서는 수밖에. 나는 더 이상 이 꼴 못 봐. 이런 집에는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당신 말 다 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소리만 지르고 한쪽은 드러누워 있고 한쪽은 매일 취해 있는 집구석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물론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저를 좋게 보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 절대 아니기는 했습니다. 네가 전생에 무슨 복이 그렇게 많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거다. 알고 있니? 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애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하고 내 말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 알겠어?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야 하는 거야. 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혼자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놓고 그렇게 또 버거운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결혼만 하고 나면 빛나는 미래가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작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부끄럽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싫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크게 하면 제가 한 거짓말이 들통이 날 수도 있고 친인척이 거의 오지 않는 그 결혼식을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몇몇 되지도 않는 친구들과 엄마와 연을 끊고 사는 이모 정도가 참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다고 했다는 것을 듣고 이모는 별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지금부터 더더욱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모가 하는 말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기존에 살던 집의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난리치고 가셨어. 아가씨 어디로 이사 갔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모른다고 했지. 몇 번 대화 안 나눠본 사이라고.
근데 아가씨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했어. 물어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말처럼 저는 그걸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가슴 졸이며 살았어요. 단 한 번도 결혼 생활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키셨거든요. 너 지금 장난하니? 내가 짜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 간을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날에는 그릇이나 반찬이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내가 오늘 밖에서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 그댁 며느리는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시냐고 그러더라. 내가 왜 너 때문에 밖에서 이런 말까지 듣고 살아야 해? 밖에서 누군가의 며느리 이야기나 제 이야기가 나온 날에는 엄청난 폭언들이 쏟아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 나이에 저런 년 때문에 이런 꼴을. 멍청하다고 욕심 많은 년은 답도 없다고 했는데 어쩌자고 저런 거지 같은 걸 데려와서는 지 애미 속을 뒤집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퍼부으셨던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아마 그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알았거든요. 어지간하면 저희 엄마로 내성이 다 생겨서 상처를 받지 않았을 저도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언젠가 평화를 찾은 날이 오기만을 비는 수밖에요. 물론 비교적 편해졌던 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알겠지? 우리 집같이 손이 귀한 집은 아들이 무조건 있어야 해. 네. 오늘부터 몸 조심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알겠니? 네, 어머니. 제가 임신했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거나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나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을 낳자.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습니다.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고 남들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애인 거야. 그니까 나는 네가 싫어. 너무 싫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제발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주면 안 되겠니? 나는 정말 너랑 내 아들이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너무 싫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너 따위의 아이가 우리 아들 같은 아이와, 아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도 꾹꾹 참았습니다. 다시 임신이 될 거고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참지 못하겠다는 기분이 드는 건 있기는 했어요. 바로 저희 딸아이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기집애가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제 애미 닮아서 욕심 많은 것 좀 봐라. 여자애가. 시어머니는 그 갓난쟁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악담을 해대셨거든요. 저는 정말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손녀인데 좋은 말 해주세요. 말에도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딸이 꼭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훈계를 들을 군번이냐? 어? 요즘 이게 주제를 모르고. 물론 통할 리 없었지만요. 이쯤 되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 하는 건 말이죠.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은 부부만 보느라 깨닫지 못했던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야? 잘못도 안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야. 남편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마 귀찮았겠죠. 매일 징징거리는 아내, 그리고 언제나 고함만이 오고 가는 고부간. 아마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만 바라보고 결혼을 한 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서부터는 저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 딸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한창 걷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셔서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업고 부엌 일을 하다가 아이의 손에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어요. 그 어리고 약한 피부에 팔팔 끓고 있는 것이 닿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제가 대신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애 잡네, 애 잡아. 너는 엄마로서도 실격이다, 실격이야. 너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시어머니는 건수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한 건지 그야말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내내,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고, 저 시어머니 사람이 너무하네 라는 말까지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손에 그 화상 흉터가 눈과 머리와 가슴에 확실하게 박혔습니다. 그 모양이 말이죠. 제가 매일 밤 그 상처를 보면서 울었으니 뭐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어쩌면 더 신기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야? 여기냐?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그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누구세요? 누구긴 2년 애미 되는 사람이요. 네? 그게 무슨... 2년이 버리고 간 2년 애미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기어코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다른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알코올 중독인 엄마와 두 집 살림하고 도박빚이 있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2년 안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다들 뭐랬어? 애는 착해 보인다며. 그런데 이게 착한 애야? 어떤 착한 애가 이런 사기를 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게 죄송하다고 해결이 될 문제냐고? 시어머니는 또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그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엄마에게 그렇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 집을 나가야겠구나. 이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헤어졌습니다. 이혼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랄 것이 너무나 빤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딸이라고 싫다고 하셨으면서도 말이죠. 너 같은 거한테 우리 핏줄을 어떻게 맡기냐?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리고 이것 봐라.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이렇게 흉이나 만들고 다니는 년이 무슨 작으로 애매 행세를 하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 애 키울 능력도 안 되잖아.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당신 어머니한테 맡길 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무조건 져. 사기 결혼한 여자 말을 누가 들어주냐?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가. 울면서 비로도 받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집에서 그렇게 쫓겨났어요. 작은 방에 보증금 할 정도의 돈만 간신히 받아서 말입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절대 줄 수 없다고 거품을 무셨지만요. 그 뒤로 시댁은 이사도 가고 아이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저를 지워버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몰래 아이를 보러 몇 번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딸아이의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도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고 술을 그렇게 혐오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이모의 말 한마디였어요. 너도 네 딸한테 네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니? 제발 정신 차려. 이모가 제 소식을 듣고 집을 치우러 왔다가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라니? 그건 정말 죽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짐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도 정말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은 멋진 엄마가 되어 있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중간중간 엄마와 남동생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지만 절대 내어주지 않았어요. 이건 미래의 딸에게 줄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독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인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일주일에 2번 집안일을 하러 가는 집의 할머니셨습니다. 돈이 대단히 많고 꼬장꼬장한 분이셨어요. 뭘 그렇게 일을 악물고 살아? 제가 그래 보여요? 거울도 안 보고 살아? 늘 일을 악물고 있어. 그냥 그렇게 안 살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자네 이야기 좀 해봐. 딱히 저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날은 무척 놀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면 그 일들을 떠올려야 하고 제 과거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더 불행해지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본인이 왜 혼자 이러고 사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몇 번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속내를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은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 용케 잘 살아있네. 언젠가 딸한테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서로 인생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그분도 상처가 참 많은 분이셨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 말이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구박받다 쫓겨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없어? 저요? 그래, 자네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닌가. 꿈. 이런 거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뭘 하고 싶어 했는지도 까먹고 산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딸아이한테 맛있는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요. 그래, 자네가 음식을 잘하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줄은 말이죠. 그 할머니는 저에게 식당을 차려주셨어요. 한정식 집을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준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인 주인은 할머니이시고 저는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뭐 일종의 바지 사장 같은 거였죠.
그때 딸과 헤어지고 처음으로 인생 좀 살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일도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타인에게 인정받은 첫 번째 상황이기도 했고요. 식당에서 나가는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은 나날이 그 규모가 커졌어요. 장사가 잘 돼서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주변에 소문이 다 났고 멀지 않는 곳에 저희 식당이랑 비슷한 이름을 하고 똑같은 메뉴를 하는 식당들이 늘어갔습니다.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나? 에이, 제가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은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나는 가족도 없고 자네 보면 내 젊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 할머니는 저에게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물려받았어요. 할머니는 식당을 물려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재산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하시고 일부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부라고는 했지만 매우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할머니는 부자셨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식당이 잘 된다고 해도 반찬을 파는 곳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시작했고 나중에 택배 서비스가 생기면서부터는 택배로 전국으로 보내는 일도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장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공장도 세우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엄마와 남동생은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성공한 것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자주 말입니다. 아빠는 왜 안 왔냐고요? 도박 빚을 지고 쫓기다가 어느 순간 행방불명됐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맞아 죽었을 거라고 했고 남동생은 어디 팔려간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정말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돈도 많으면서. 그래, 너 그렇게 욕심 많으면 벌 받아. 벌은 엄마나 네가 받겠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거나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 이제 힘도 있거든. 물론 그 뒤로도 엄마와 남동생은 꾸준히 저를 찾아와서 괴롭혔지만 저는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단 10원조차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술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병원비는 제가 냈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독한 년, 끝까지 돈 한 푼을 안 주냐? 엄마가 나라면 엄마 같은 엄마한테 돈 주겠어? 마지막까지 너는 정말 독하다 독해? 그리고 정말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 말입니다. 아마 그 어린 시절 학교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가는 저에게 그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지금의 저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남동생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보험금 나온 거랑 엄마 재산 정리한 거에 내가 조금 보탰어. 나는 이제 끝이다. 너한테 돈을 줄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한테 이거 주는 대신 나도 약속 받아야겠다. 무슨 약속? 하라는 거 다 할게. 나한테 죽을 때까지 다시 돈 바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거 각서 써. 그리고 공증까지 받을 거야.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재산이 너한테 가는 일은 없다는 거. 동생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 돈을 포기하기엔 동생은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디에 날렸는지 다 날리고 와서는 또 돈을 달라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끝까지 주지 않았고 그 각서를 빌미로 고소까지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동안 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2년 전이었네요. 동생이 그렇게 가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없어지길 바랬던 나의 가족들이 정말로 다 없어진 그날은 기분이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것도 절대 아니었고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흐르긴 했네요. 이제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 이야기입니다. 그간 딸아이를 찾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살만하다 느끼게 된 순간부터는 여러 곳을 통해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들만이 돌아왔어요. 딸내미 잘 산다더라. 재혼한 엄마가 친엄마인 줄 안다던데? 듣자 하니 결혼도 한 것 같던데?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와 재혼했고 딸아이는 그 재혼한 여자를 친엄마로 알고 산다는 말, 그리고 잘 컸고 결혼도 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친엄마의 존재를 알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며 자라는 것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타날 수는 없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서 사는 곳을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숨어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숨어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저 몰래 이사를 갔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제가 자신들을 찾는 것이 싫은가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딸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나타나지 못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지키는 철칙 중에 하나였거든요. 면접을 직접 제가 보는 건 말입니다.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접 보고 뽑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주르륵 넘기고 있는데 얼굴 하나가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사진과 이름 그리고 자기소개서 말고는 다른 것을 받아보지 않아서 학력이나 나이 같은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인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의 면접을 보고 있을 때도 그 얼굴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속해 있는 조의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안으로 들어오는데 실물을 보고는 더더욱 놀랐어요. 정말로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뵀습니다. 제가 흔한 인상이라 그런가 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고개를 갸웃하고서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자의 손등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곳에는 너무나 익숙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놀라서 회장님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그런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흉터 언제 생긴 거예요? 네? 그 흉 언제 생긴 거냐고요? 그게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손에 흉이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더듬거리며 그렇게 묻는 얼굴이 왜 낯이 익었는지, 왜 그렇게 본 사람 같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면접자로 온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혼절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호들갑을 떨어댔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딸아이의 연락처와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들 말리는데도 병원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 주소로 갔어요. 딸아이가 산다는 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집이 이렇게 있구나 싶어지는 그런 집 말이죠. 분명히 건너 듣기로는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던 것 같아요.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아무런 대답이 없더니 안에서 누구시냐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지만 들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근 25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늙었지만 또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한눈에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네가 여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많이 무서운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늙었구나 싶어져서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냐는 말은 못 여쭤보겠네요. 딱 봐도 잘 못 지낸 것 같으시니까. 시어머니의 인상이 확 구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려다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예사롭지 않은 차림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너는 어디서 부자 남편이라도 하나 물었나 보지? 또 사기 결혼했니? 아직도 그렇게 화낼 기운도 있으시네요.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제 딸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얼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많이 늙었지만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제 딸 찾으러 왔단다. 보아하니 어디서 눈먼 놈 하나 꼬셔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나 보였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막대했던 제가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데 본인의 지금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그때 뒤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순식간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저 오늘 면접 보러 간 식품회사 회장님이신데? 뭐? 저는 그대로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얼굴이었고 너무나 사무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오는 것을 여러 번 상상해봤지만 실제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은 정말 이루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아야, 영아야,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그게 무슨... 딸은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럴 만하기는 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친엄마가 그것도 오늘 자신이 면접을 보러 갔던 그 회사의 회장님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엄마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딸은 한동안 멍한 얼굴로 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한 건지 본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딸아이는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재혼한 여자가 딸아이를 엄청나게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매번 네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는 식으로 아이를 괴롭힌 것 같았고요. 저는 딸아이를 바로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 딸아이를 한시도 두고 싶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위해 본인이 가장이 되어 돈을 버는 산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대다가 망해서 여기저기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가 된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망하자마자 남편과 재혼했던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화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요. 그 집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딸아이밖에 없어서 면접만 수십 곳을 보러 다니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딸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나서 그때가 가장 많이 운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그 집에 아이를 계속 둘 수 없어서 바로 거처로 옮기게 됐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 집과 연을 끊고 지내라고 하고 싶었는데 딸아이는 선뜻 그러겠다고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그 연을 끊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제대로 키운 것 같지 않아서 잘 키워줬다는 말은 못하겠고요. 애가 그래도 지 할머니 아빠라고 마음이 편치 않아 하는 것 같으니 드리는 겁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년 전에 남동생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재산이든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사인하고 공증 받는 조건이에요. 이 돈을 드리는 조건. 남편은 얼른 봉투를 확인하더군요. 억대의 돈이 들어있었으니 눈이 뒤집힐만 하기는 했을 겁니다. 돈 몇 푼 지어주고 유세 떨려고 이러냐? 두 분 얼굴을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유세 떨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딸의 인생에서 두 분을 치우고 싶어서 드리는 기회니까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거절하시면 저는 두 번은 제안 안 합니다. 그냥 안 주면 그만이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이제 많이 성공해서 힘도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보였지만 이를 안 깨물고는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인하면 돼? 당장 할게. 어머니, 당장 하세요, 당장. 저는 함께 간 변호사에게 눈짓해서 서류를 주게 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을 보니 업보라는 게 있는 것도 같네요. 뭐? 성공 좀 했다고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려는 것을 남편이 막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찌질하고 못난 인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돈 앞에서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을 보는데 한숨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두 사람 앞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니까 이 돈은 정말 우리 주는 거지?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어? 그래. 다시 나타나면 도로 달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절규 아닌 절규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내가 오래 살았지. 너무 오래 살았어. 하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두 사람과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딸에게도 다시 만날 필요 없다고 이만큼 해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말이죠. 딸아이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후련한 얼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또 울었고요. 그 뒤로 저는 딸아이와 못해본 것들을 함께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장사머리도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시간을 조금 보낸 뒤에는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시켜볼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 거겠지만요. 사실 유학을 가고 싶다거나 어디 멀리 떠나고 싶어 하면 다 보내줄 작정으로 뭘 하고 싶냐 물었었는데 그냥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것들은 천천히 다 해줄 작정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오래 떨어져 있어서 한동안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딸아이와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핏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네요. 무엇보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잘 자라준 딸아이가 가장 고맙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연으로 쓰고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딸아이의 행복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신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워낙 힘든 사람들이 많고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만큼 괴로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최근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탈모까지 오다 보니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건 다 저희 올케 때문인데요. 저도 결혼해서 시댁이 있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로 시댁과 척지고 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해도 우리 올케는 너무한 것 같아요. 처음 제 동생과 결혼할 때부터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챙겨주었는데 은혜를 도통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한테 괜스레 애정을 쏟은 것 같아서 이젠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남편도 처음엔 뭐하러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냐고 했지만 전 남동생이랑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올케 자리가 늘 걱정되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었고 저보다 훨씬 늦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올케가 새로 들어온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얻은 동생네 부부였지만 전 가끔 남편을 대동하고 그쪽에 들려서 반찬도 갖다 주고 얼마나 잘 챙겨줬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올케와의 사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답니다. 우리 올케는 남동생과 동갑이고 저와는 7살 차이가 나요. 이렇게 훌쩍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저도 얘네들한테 더 마음이 가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애들과 자주 자리를 갖곤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거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 미진아, 그럼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케네랑 만나는 거야? 그거야, 네 동생은 좋을 텐데 올케는 아무 말 안 해? 7살 위 신우이랑 매주 만난다니 너무 불편하겠다. 한편으론 그럴 법도 하지만 사실 딱히 저희 올케 반응은 그렇지 않았기에 저도 대답은 했어요. 아니야, 무슨. 우리 올케는 나랑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만나서 남동생 흉도 보고 가끔 같이 수영도 다니고 진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수영 다니자고 제안했던 것도 올케인데? 사실 정말 그 말 그대로 올케는 저와 만나서 카페도 가고 가끔 남동생 없을 때 집에 불러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구민회관에서 하는 수영도 본인이 같이 다니자고 저에게 알려주었기에 몇 달 같이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깊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올케도 저한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는지 정말 친언니 같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답니다. 저도 듣고 무척이나 안쓰러웠고요. 사실 형님, 저희 아빠가 저 어릴 때 집을 나가셔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상견례 때도 보셨겠지만 아빠를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느라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젊을 때 저희 엄마 고생도 너무 많이 시키셨는데 나중에 저렇게 연세가 들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막내딸이 시집 간다니까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는데 아빠와의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너무 어색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참 찡하기도 하고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잘 계시는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올케의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나름 잘 커서 직장도 일찍 다니고 이렇게 결혼도 한 걸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서 올케가 덧붙이는 말은 꽤 저를 흐뭇하게 했답니다. 사실 저는 언니는 없고 위로 오빠들만 있기 때문에 형님 같은 언니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바람에 응석도 제대로 못 부려보고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 친척 언니 마냥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정말 만족해요. 전 결혼하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올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도 그 말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잘 챙겨주게 되었어요. 가끔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거나 남편과 다투는 얘기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꽤 소소하게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올케 역시 밤새도록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어주면서 위로도 아주 따뜻하게 해줬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던 우리에게도 그 사이를 시험하듯 어떤 관문이 닥쳐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장애물을 잘 넘기진 못했어요.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진 잘 모르겠고 신우 올케 사이는 아무래도 이런 것이 어려운 건가 싶어서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신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올케가 조금씩 거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날의 일은 솔직히 제가 서운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저는 올케와 남동생을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보고 있었고 마음이 더 갔다면 올케한테 갔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그날 뭔가 오해를 했던 것인지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대놓고 줄여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너무 티나게 말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소같이 우리는 동네 근처에서 만나 같이 장을 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날 차를 몰고 온 올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올케가 먼저 말을 하진 않기에 좀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윽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좀 풀어진 건지 그제서 올케가 입을 열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도 좀 심란해졌었고요. 형님, 사실 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왜 그래, 올케? 혹시 동현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전 그냥 농담 삼아 던진 얘기였는데 올케가 아무 말 않고 한숨을 쉬는 걸 보니 아뿔싸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 동생은 우리 집에서 나름 막둥이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키운 바가 있는데요. 혹시 얘가 뭔 사고라도 쳤나 싶어서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해지더군요.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남동생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요즘 많아서 올케가 잔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술김에 버럭하고 화를 냈고 놀라서 같이 화를 내는 올케에게 이 녀석이 뭔가를 던진 모양이에요. 다음날 동생이 술에서 깨서는 그렇게 싹싹 빌고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나 참 망신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올케도 적당히 넘어가줘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말로 옮겼을 뿐인데 올케는 그게 무척 서운했나 봅니다. 올케, 그래도 동현이가 저렇게 사과도 했잖아. 던져서 어디 뭐 얻어 맞은 것도 아니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좀 이번엔 넘어가주면 안 돼? 남자들 잘못 한두 가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그때마다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눈 부릅뜨면 결혼 생활 힘들어. 앞으로 또 사고를 얼마나 칠 텐데. 그냥 이 정도는 가볍게 봐줘. 못 본 척 다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척 해주는 게 지혜야. 그래야 남자들도 고마운 줄 알더라고. 전 100번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나도 결혼 연차가 깊어지다 보니 이런 말도 할 줄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새삼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근데 올케가 전에 없이 갑자기 표정이 날카로워지더니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어떻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전에 아주버님이 형님께 손찌검 하셨다며 그때를 평생 못 잊겠다고 하시더니 제 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손댄 건 아니지만 저에게 물건을 던진 걸 보고 꽤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형님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리고 사고를 또 치다니요? 그건 또 무슨...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남편이지 아들이나 남동생이 아니에요. 저희 둘은 동등한 입장인데 어떻게 제가 다 받아줘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말이 잘 맞고 마음이 통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반기를 드는 올케의 모습은 처음 봐서 그런지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언니 같다며 들러붙어서 아양을 떨어댈 땐 언제고 저들 부부싸움에 대해 자기 편 안 들었다고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보니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은 제가 얘네들보다 윗사람이고 어른이니 중심을 맞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침 꿀꺽 삼키고 말을 했는데 이후로도 올케의 표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올케, 나는 동현이 편드는 게 아니야. 물론 얘가 잘못했어. 나도 얘를 혼낼 거야. 그런데 부부 사이에 그런 크고 작은 일은 많이 있다는 거야. 일일이 다 싸우며 살아가면 둘이 사랑하며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란데 너무 아깝잖아. 잘잘못은 가리되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말란 얘기지. 그랬더니 이 말에도 전혀 표정이 달라지지 않은 채 답하는 올케의 말을 듣고 전 너무 놀랐고 그때는 정말 못 참고 화를 내버렸어요. 그럼 형님도 그때 아주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 덮고 가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앞으로도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못 참겠다고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동생 일이니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내가 우습게 보이나 싶어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결국 저도 왁 하고 지르게 되었어요. 올케랑 동현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 남편이랑 내 얘기를 끌고 와? 말이라고 뭐 단 줄 알아? 친할 때 했던 얘기를 왜 이런 화제에 끌고 와서 비교하네 뭐네. 뭐 나를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진짜 적당한 선을 모르네? 제가 이 정도까지 화를 내니 올케도 일순간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고 죄송하다면서 분위기를 수습했는데 그날 내내 정말 너무 기분이 개운치 않았어요. 우리들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고 그렇게 며칠을 쭉 지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도 이때 너무 화를 냈나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 무렵 때 올케가 임신 초반이기도 했고 나 역시 임신을 해봐서 알지만 한창 예민한 때이니 더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제가 윗사람이니 먼저 손을 내미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어째 올케의 반응이 좀 쎄한 거예요. 이후로의 반응들을 보니 제 예감은 과한 게 아니었더군요. 올케, 이번 주에 동현이랑 셋이 뭐라도 먹으러 갈까? 내가 알아받은 데가 있거든. 그런데 올케는 단번에 대답을 하는데 좀 찝찝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뵐게요. 아, 그래? 알겠어. 이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서 좀 기다려보다가 어디 아프냐고 연락도 하고 음식도 남동생 편에 들려서 보내곤 했는데 영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올케가 의도적으로 저를 적대시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제가 연락해도 대꾸도 잘 안 하고 남동생이랑도 여전히 냉전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동생이 날이 갈수록 그날 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자기 와이프가 잘 안 풀어주고 저렇게 있으니 너무 괴롭다고 하더군요. 누나, 나도 할 만큼 용서 빌고 잘못했다 했어. 근데 얘가 계속 밥도 안 차려주고 냉전이니까 미치겠어. 그리고 전 어째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올케도 참 너무한다 싶었어요. 게다가 이후에 저희 엄마 칠순잔치도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색이 외며느리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코빼기도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전 우리 시어머니 칠순 때 정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챙겨드렸거든요. 올케가 임신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임신을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뭐 안 해봤나요? 당시 저도 만삭의 몸에 첫째까지 데리고서 칠순상을 신경 써서 차렸고 그날 손님들도 맞이하고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케는 이제 고작 아기 하나 임신해선 초반에 있었던 일 하나 가지고 시댁 식구들 전체를 등지고 모른 척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저 때와는 세대가 다르다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것이 좀 속상했어요. 보다 안 되겠어서 결국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답니다. 여전히 올케는 반응이 영 시덥잖았고요. 올케, 한 달 뒤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고 있었지?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줄 게 있어? 저도 조금은 서운한 거 꾹 참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꾸를 하더라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덧도 너무 심하고 종일 누워만 있어요. 한 달 뒤에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식당을 예약해 둘까 해요. 뭐? 식당 예약을 한다고? 여기서 얼마나 화가 욱하고 올라오던지. 글쎄 우리 엄마 그냥 생일도 아니고 칠순을 갔다가 일개 식당 하나 예약해서 끝낸다니요. 이때 완전 터져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챙기는 시어머니 생신에다 칠순인데 그것 좀 참고 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말하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생신에 칠순까지 있는 날인데 고작 식당 예약으로 끝내겠다고? 올케는 어떻게 시집살을 그렇게 대강하려는 거야? 입도 심한 게 뭐 대수라고. 잠깐 참으면 되지. 역시나 올케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했던지 그냥 내내 알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어떻게 준비하나 지켜보려고 전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준비하는 칠순상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칠순상 준비 예 같은 것들을 올케에게 보내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들 물어보기 불편할 테니 내가 알려준다 하면서 찰뜰하게 챙겨주었답니다. 엄마가 꽃다발은 이런 종류 받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 근처 꽃집에 예약 꼭 해두고 당일날 찾아와야 해. 그리고 케이크는 내가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에 맡겨두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할까 해.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아무런 대꾸 없이 확인만 할 뿐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대망의 엄마 생신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동생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보니 나름 제 잔소리가 먹힌 것인지 이래저래 음식들 다 챙겨놓긴 했더라고요. 엄마가 싫어하시는 메뉴들도 잘 피했고 좋아하는 것들도 신경 써서 차리긴 했고요. 저도 도와준다면서 주방에 같이 들어가서 돕다 보니 여기저기 밀키트용 박스나 배달 플라스틱 박스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서 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우라가 치밀긴 했지만 좋은 날이니 제가 참는 수밖에 없겠더군요. 이런 건 어디까지나 정성이고 저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밤을 새서 음식들 재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배달 음식들 받게 한다는 게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상 올케와 사이가 벌어지고 싶지 않았고 엄마는 이런 사정은 모른 채 그냥 올케가 정성껏 차려준 걸로만 알고 계시니 그 분위기를 깰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의 칠순 식사를 마쳤고 제가 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더니 올케가 아니라며 자기가 하겠다더군요. 여전히 삐져있나 보네 싶어서 좀 얄미운 가운데 어째 더 얄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제가 해준다 할 땐 한사코 거절을 해놓고 갑자기 자기 너무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다면서 제 동생에게 설거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어지러워. 당신이 이것 좀 치워줘. 어머님 아버님께는 나 누워있어야 해서 마중 못 나간다고 대신 말 좀 해주라. 그래놓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이건 진짜 정말 완전히 저를 먹이는 행동이 아닌지 너무 부글부글거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좀 힘들다고 식모님 가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 남편은 설거지나 시키고 말이에요. 시누이인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날 집에 돌아가서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도 일단 엄마에겐 좋은 날이었으니
계속 꾹꾹 참고 가슴을 막 두들겨 가면서 억지로 잠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이후로 다시는 저놈의 꼴을 보지 않으리라. 올케에게 만만히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는데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 말았어요. 바로 추석 때가 돌아왔고 다 같이 모여 간단히 음식을 해먹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도 추석 때 시댁 가서 이것저것 하고 치우는 걸 무척 싫어하긴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동생네 부부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도 격식은 차리고 싶더라고요. 이때만은 내가 제대로 올케가 도리를 다하게 지켜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거기서 친정엄마가 사고를 쳐버리신 거 있죠. 예, 미진아. 올해는 그냥 모이지 말자. 나도 다 귀찮고 음식 치우고 하는 것도 다 번거롭고 싫어. 넌 시댁 간댔지? 갔다가 그냥 와서 니네 가족들끼리 보내. 우리야 뭐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모여. 이미 동현이네 말해놨고 안 그래도 새애기도 지금 뭐 빈혈이 엄청 심하다나? 몸이 좀 안 좋다나 봐. 못 올 예정이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하더라. 뭐? 잘 됐다고 좋아했다고?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딱 봐도 시댁 와서 지금 전 부치고 집안일 하기 싫다는 걸 팍팍 티내는 건데 순진한 우리 엄마는 그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주고 뭐 하자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완전 폭발해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엄마, 말이 돼? 아니 처음 맞는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시간 정도는 보내야지. 엄마 며느리가 그래? 자기 오기 불편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그럼 어쩌니? 아 기가 막혀 정말. 저번에 걔가 밀키트며 배달 음식으로만 상차림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엄마 며느리가 우리를 아주 만만히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알겠다 알겠어. 일단 진정 좀 해. 하도 화를 내서 그런지 엄마도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고 그리하여 우리 친정도 다시 모이게 되었답니다. 제가 시댁에 갔다가 오면 이제 친정에서 본격적으로 밥을 먹을 예정이었는데요. 이날 가보니 올케는 제 눈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고 있더라고요. 보자 하니 이게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치레를 거들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화가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참고 전을 부치고 있는 올케와 엄마 옆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친정에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까지 보낼 생각으로 말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올케의 말은 좀 황당하더군요. 아, 형님, 죄송한데 저 저녁쯤에는 저희 친정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아빠가 신경이 쓰인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하셔서요. 몸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기 낳기 전엔 자주는 못 갈 것 같아서 가려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시댁에 며느리가 와서 어디를 가고 말고 할 것을 자기 입으로 저렇게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약간 당황하셨던 건지 그럼 점심만 먹고 갈 거냐고 하시고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얘기를 저렇게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 올케를 보니 전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뎌줄 생각이 없었어요.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올케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불독처럼 변해버렸고요. 올케, 그런 얘기를 지금 어른들한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뭐 공지라도 하는 거야? 적어도 나나 엄마한테 미리 의논을 했어야지. 나 이제 시댁에서 일 마치고 와서 친정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올케 가정에서 어른들한테 툭툭 서심 쓰듯 말해? 이 말을 듣고 또 기분이 나쁜 건지 입을 꽉 다물고 부들부들 하는 게 느껴지길래 전 이어서 더 말을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이게 아랫사람이 해도 될 행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도 이가 갈릴 지경이에요. 제가 몇 마디 더 했다고 눈이 뒤집어져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쳐버렸거든요. 옳게, 그리고 무슨 새삼 친정에 가겠다고 하는 거야? 옳게, 친정 아버님이랑 딱히 감정도 없잖아. 어릴 때 같이 지낸 시간도 짧고, 어색하고 불편하달 땐 언제고. 뭐가 그리 애틋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그냥 시댁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나 나랑 같이 보내기 괜히 거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긴 뭐 자기 친정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니 시댁에 대해선 오줌 남갔겠냐만. 전 딱 여기까지만 말했을 뿐인데 올케가 그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눈에 초점이 갑자기 없어지는 듯 하더니 제 팔을 엄청 세게 확 우겨잡더니 주방 옆 방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도 했고 덩치도 저보다 커가지고는 그런 몸으로 저를 끌고 가니 전 정말 당해낼 재간도 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엄마와 남동생이 황당해서 뭐 하는 거냐고 뒤늦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때 올케는 방문을 확 잠궈버리더니 느닷없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뭔가에 홀려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 마냥 말이에요. 정말 이때만큼 사람이 무섭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사람이 돼서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꺼냈던 우리 아빠 얘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빠 얘기를 함부로 해? 이거 안 놔? 다시 말해봐 어디. 이렇게 눈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제 뺨을 확 내리치곤 머리까지 잡아대는데 전 비명도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그대로 머리를 잡혀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겨우 보조키로 뚫고 들어온 남동생 때문에 가까스로 분리가 되어 끌어내지긴 했으나 올케는 마치 악마가 되어버린 양 빽빽거려 놓고 이내 엉엉 울어대는 꼴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싫어. 엄마, 엄마. 이러면서 애도 아니고 미친 여자처럼 자기 친정엄마며 아빠며 불러대며 울어대는데 진짜 아무리 임신 중 호르몬이 멋대로 날뛴다지만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겁날 지경이었어요. 흥부는 자기가 미친 듯이 해놓고서는 배가 땡긴다며 그대로 주저앉아서 누워버리고 맞은 사람은 난데 옳게만 응급실에 갔지 뭡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소리도 못 내고 맞은 부분을 감싸 안고 멍청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와중에 저희 엄마는 또 제 속도 모르고 간다면 그냥 보내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옳게 큰일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있죠. 다음날 남동생까지 전화와서는 실제로 처가랑 약속이 되어 있던 얘기인데 누나는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냐며 따지더라고요. 이쯤 되니 전 정말 완전 갈 곳 잃은 양 마냥 가족들 신경 써서 이렇게 힘들게 혼자 짐을 졌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욕만 먹게 되었어요. 이게 다 온갖 임신으로 인한 핑계를 대가며 알량하게 머리를 굴려댄 올케 때문인데 진짜 이 요망한 장난질에 제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완전히 제대로 한 방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신 차리고 먹여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임산부랍시고 조금만 싫은 말 들으면 저렇게 냅다 누워버리고 울어버리니 진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겁도 없이 신우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아댄 저 괘씸한 올케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맨날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만 좀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이번 일을 정말 호되게 그것도 피눈물이 나도록 겪고 나니 왠지 헛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름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도 않고 제 애들한테는 어른인 척
맨날 남들 이해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제가 예민한 사람인 걸까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무렵, 당시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크게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전 남편보다는 일찍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에선 엄마 아빠께서 여자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셨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서두르는 쪽이 우리 쪽이다 보니 저보다 2살 아래의 남편은 결혼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꽤 크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시댁에서는 이렇게 일찍 보낼 생각이 없고 우리는 돈도 없다고 딱 말을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여자 나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희 집도 다 맞춰주려고 했던 건지 꽤 평수가 있는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얻어주셨어요. 남편은 그에 반해 당장 취직도 안 했으니 돈이 없다며 우리가 준비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장가 오긴 했어요. 그렇긴 해도 친정 아빠는 다 우리가 일찍 당긴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그런 걸로 뭔가 티내거나 눈치 주신 적도 없었고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신혼 무렵에 터진 거예요. 바로 시부모님께 큰일이 생기게 된 것인데 우리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되던 무렵 아버님께서 아주 크게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중마고우한테 꽤 큰 금액을 잃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집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 말로는 우리 시부모님은 지방에 건물과 땅도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뺏겼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당장 세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작은 아들인 우리 남편이 꽤 넓은 신혼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어느 땐가부터 이렇게 5명이 함께 살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여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까지 신혼집에 모시게 된 건지 참 바보 같기도 해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길어봐야 2, 3년 정도 아니겠느냐 싶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네가 아주 큰 결심을 했구나.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 영준이도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갔고. 니네 아주버님도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 금방 어찌 될 거야. 옛날부터 어른들 모시고 살면 복이 있댔어. 니네도 우리로부터 지혜도 배우고 그러면 좀 좋으냐. 네? 뭐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금방 나갈 거니까 여기서 가족끼리 같이 오순도순 지내면 되지. 네, 어머님. 이참에 나한테 집안 살림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때는 왜 그렇게 순진했던 건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내 하면서 듣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만 살던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5명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사실 아버님은 말씀도 별로 없으신 편이고 그때 사기를 당하고 워낙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집에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셨는데 솔직히 시어머니와 매번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답니다. 전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꽤 몸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큰 결정을 할 무렵대가 임신 중기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까먹으신 건지 진짜 종일토록 저한테 밥상을 받고 챙김을 받으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같이 있는 내내 본인이 자식 잘 키운 자랑, 자기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산 자랑, 자기 같은 시어머니 없다는 내용만 그렇게 줄줄줄 늘어놓으시지 뭐예요. 이런 게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나중에 제가 아기를 낳고 돌아왔을 때에도 어머닌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낳아가지고 온 며느리가 몸도 제대로 못 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 커피를 끓여와라 하고 시키시는 거예요. 예,
커피 얼른 끓여오라니까 뭐하니? 아이고, 너 모르지? 내가 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삼시세끼 차려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 나이 돼가지고 나이 꽉 찬 아들이랑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될 줄 몰랐다. 며느리가 있어야 이런 고생을 안 하는 건데 내 친구들도 나보고 빨리 며느리 돌아와야겠다며 세상 이런 불쌍한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 하더라. 하여튼 지금 허리도 아프고 죽겠다 죽겠어. 얼른 커피 타와라. 시애미 좀 마시고 기운 차리게. 이쯤 되니까 저도 호르몬도 막 뒤죽박죽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어디 놀러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그러고 갔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집안 모든 살림살이 바톤 이어받아서 하는 가정부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저희 아빠가 95%는 다 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제명의의 집이에요. 그런 집에 살고 계시면서 사랑스러운 손녀를 낳고 온 며느리한테 어쩜 출산 기간 내내 집을 비운 것 같고 저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정말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그저 꾸역꾸역 참았어요. 거기다 이런 일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귀한 외동딸이 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래서 보러 오신다는데 세상에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지 뭡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돈어른 언제 다녀가신다는데? 여자가 애 낳은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또 그렇게 일일이 들여보고 가신다냐? 네가 나중에 애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야. 뭘 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번거롭게 사돈이 여길 직접 오신대? 아이, 그래도 애기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그래야지. 난 번거로운 거 딱질색이거든. 그나저나 사돈 오시니 집안일 또 할 게 많아지겠네. 아유, 귀찮아라.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돈이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 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란 격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쨌건 그냥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불렀는데 본인이 사준 딸 집에 오면서도 왠지 불편해서 선물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전 너무 기뻐서 반갑기만 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거들먹거리면서 너무 오래 있다 가시면 아기가 불편하다면서 별 핑계를 대가며 내쫓는 거 있죠. 밤도 늦었고 하니까 돌아가셔야죠. 여기가 차가 막혀서요. 이쯤 되니까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그대로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오늘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애기 조금만 더 보겠다는 거 붙잡아서 애기 힘들다고 하면서 쫓아내더라. 진짜 내가 어머님 수발드는 거에 이어서 이런 일까지 당하고 살아야 해? 그리고 대체 이 상황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저 쩔쩔매면서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긴 잘해요. 근데 잘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엄마 아빠가 먼저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시고 건강식품도 맨날 손에 들려주시고 제 친정에 가서 남편이 신경 쓸 일이라는 거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과 살면서 대체 이게 뭔지 이후로 둘째를 임신해서 낳을 때도 어머니는 큰아이를 제대로 봐주시지도 않고 끼니를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대접은 받고 싶으셔서 계속 저를 긁어대시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아주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금방이라도 취직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은 동생네 신혼집에 눌러 살면서 뭐가 그리 안심이 되었던 걸까요? 자그마치 7년을 백수로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작은 방을 쓰라고 드렸더니 그 방에서 맨날 신문이나 보고 담배나 피우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큰애 낳고 온 날 남편한테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질러대서
결국 나가서 피우게 되셨는데 그것 갖고도 어머니는 한창 저를 들볶으셨어요. 우리 귀한 아들 네가 다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그냥 안 듣고 어머니 자식 귀하다고 내 자식 힘들게 할 순 없다고 그냥 할 말을 해버렸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주버님의 엉망진창 백수 생활도 더는 길어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또 큰아들한텐 되게 각별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휴, 우리 아들 이러다 짝도 못 찾고 어미 가면 세상에 혼자 남을 텐데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으니. 그러면서 결국 안 되겠다며 본인이 바가지를 긁어대셨고 아주버님은 그 성화에 못 이겨 뒤늦게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아주버님은 진짜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가 저렇게 이 집에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있고 제 집인 양 살고 있으니 본인도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니 부모님과 같이 산 세월과 제 아이와 같이 산 세월의 차이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봤자 니네랑 얼마나 살겠냐고 하셔서 전 정말 길어야 2, 3년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무려 아주버님이 7년 뒤에 백수 탈출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은다고 하길래 적어도 그럼 얼마 안 돼서 나가겠지 하고 전 꾹꾹 참았는데요. 정신 차려보니 벌써 같이 산 지 20년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따지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집에 들어오셨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용케 그 긴 시간을 잘 버텼다 싶어요. 아주버님이 맨날 철판 깔고 이 집에 들어앉아서 아무렇게나 간식이나 반찬들을 꺼내 먹고 치우지 않아서 저를 경악하게 했던 것들. 화장실도 아무렇게나 쓰고 심지어 술 먹고 자기 친구들을 집에 끌고 와서 우리 애들 자는데 다 깨워대고 술상까지 보게 했던 일들 등. 전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버님이라도 빨리 나가길 바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은 어디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장가를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가 모시고 산 지 한 10년 차 되었을 무렵인 것 같아요. 이때에는 저도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장남이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얼마 안 되어 그 집으로 옮겨가시던지 아니면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 두 분이 나가시던지 하는 생각들을 말이에요. 저도 슬슬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군 고민도 많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핑계를 대면서라도 분가를 해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큰아들이 각별하고 눈물이 났는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군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장남이 장가를 가는구나. 그렇고 말고 우리 장남은 큰일을 할 사람이지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린 거 아니냐. 네 섹시하고 오순도순 살면서 둘만 잘 살면 돼. 나는 바라는 게 없어. 이때 그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하는 말이 맴돌더군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냥 그때 말할 걸 그랬나 봐요. 저희도 저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게 허락해주면 안 되냐고 묻고 싶더군요. 당시 아주버님은 마땅히 신혼집을 얻을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빚이라도 끌어오신 건지 간신히 지방 쪽에 대주었어요. 사실 이때도 저도 꽤 이성을 잃을 만큼 어머니께 대들었는데요. 글쎄 그 돈을 저희 보고도 좀 부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수정이 너는 친정이 좀 여유도 있고 우리 명준이가 벌어온 거 다 쓰진 않고 저금 착착 차려놨을 거 아니야. 그거 좀 니네 큰아주버님 장가 간다는데 한 집안의 기둥이 가정을 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데 좀 보태면 뭐가 덧나냐? 그리고 그렇게 오래같이 부대 끼고 산 가족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니?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저도 못 참고 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는데 그게 꽤 못마땅하셨나 봐요. 어머니, 여기서 저희 친정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집 해주신 것만으로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집에서 살림하고 있고 일은 명준 씨만 하지 않나요? 애들도 둘이고 얘네 곧 교육비도 점점 많이 들 텐데 아주버님 신혼집에 5천만 원이 가당키나 한 얘긴가요? 그리고 엄연히 저희 네 가족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껏 이 집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7식구가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목돈이 어디서 나와요? 있다고 해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죠. 어머닌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싶긴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나름 며느리인 제가 따박따박 대든다 싶어서 기분이 나쁘신 건지 아주 질색을 하시더군요. 어이구야, 참 대단한 거 해주고 생색낸다. 너도 참.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이고, 젊은 애가 저렇게 속이 좁아서 어째? 자식 키우는 엄마가 돼가지고 똑같이 자식 키우는 애미 마음을 저렇게 야멸차게 무시하네. 어디 네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도 그러나 보자. 아마 이 무렵부터 제가 어머니를 마음속으로 정말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손주, 손녀를 키우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속이 좁고 정이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 10년이 돼가도록 시댁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걸까요? 아무튼 같이 살고는 있어도 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서 이때 교육비를 번다는 명목하에 저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좀 줄어드니 살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분은 저희 집에 살고 계시고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더군요. 남편한테 몇 번이나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계속 곧 나가시겠지. 형도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 모시겠지. 애가 좀 컸으니 모시겠지. 하며 넘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건 남편이 되게 크게 실수를 한 것이긴 한데 이건 남편과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나 실수인 거지. 저에게는 필수적으로 알려져야 했던 사실 같아요. 아니 어쩌면 몰랐던 게 저에게 나았으려나요?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하고 되새겨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알아야만 했던 일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에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고 전 여전히 직장 일에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챙기느라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밥 먹는 중에 아주버님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군요. 그러고 보니 요 근래 2년 정도 가까이 아주버님의 소식이 딱히 들려오지 않긴 했었어요. 조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대로 형님과 아기를 돌보며 돈벌이에 힘쓰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 명절 때마다 들리시긴 했지만 자기 가정이 생기니 처가도 찾아다니는 건지 여긴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을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식구까지 데리고 나타날 걸 생각하니 안 오시는 게 낫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만 오면 아버님도 저렇게까진 안 하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화제가 이래저래 오가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어째 아주버님네 상황이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그래서 상준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잘 안 오고 자꾸 연락도 안 받는 거구나?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업이나 결혼 생활 둘 중 하나가 문제인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자꾸 어머니의 우리 집이란 단어가 너무 거슬렸어요. 엄연히 제 명의인 집을 왜 자꾸 자기 집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동네 할머니들까지 끌어다가 모임을 가지시는 건지 이쯤 되면 딱히 집 문제 가지고 따지고 들지 않았던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도 밥 먹는데 열중하곤 있었지만 계속 얘기가 이어지니
신경이 쓰여 듣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 상황은 생각보다 약간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대.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형 보고 이혼하자고 하나 봐. 뭐 집에서 너무 귀하게 자란 티가 난다나? 애 키우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술이나 먹는다고 말이야. 근데 엄마, 그건 형수님 말이 맞아. 요즘 어떤 여자들이 그런 남자랑 살려고 하겠어. 듣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 있죠. 적어도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 문제를 빼면 딱히 절 힘들게 한 구석은 없어요. 애들 케어 잘해주고 학원 라이딩이라든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려주고 공부 봐주고 하는 거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쓰기도 했지만 아주버님의 저 일상 패턴은 저희 집에서 살면서 늘 누워 살던 게 아마 한몫하지 싶어요. 저야 찍소리 못했지만 아내 입장이 되면 저 꼴 보고 어찌 살겠어요. 아무튼 형님은 그 부분이 불만이었고 또 뭐가 불만인지 이혼하겠다며 친정에 가버렸고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저쪽에 태어난 조카 얼굴은커녕 아주버님 얼굴까지 못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있는데 이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뭐 형이 뭐 걱정이야. 엄마가 전에 한 5년 전인가? 형한테 그 조그만 빌딩이랑 땅 좀 줬잖아. 솔직히 그 정도면 혼자 먹고 살다 죽는데도 아주 넉넉하지 뭐. 문제는 나야. 가진 건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듣고 너무 놀래서 전 이 상태로 굳어 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쳐다보았어요. 이쯤 되니 어머니도 갑작스레 제 눈치를 보셨는지 밥을 막 우걱우걱 삼키시면서 딴 데로 화제를 돌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덥석 물어서 어머니께 따졌어요. 어머니, 빌딩이랑 땅이라니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 그거 다 처분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아주버님한테 주셨다고요? 그것도 몇 년 전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뜸들이시다가 결국 말을 하시더군요. 근데 본인도 은연중에 찔리셨는지 저한테 벌컥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 그게 뭐냐? 아, 니네 아주버님 돈 없이 이 집에서 나갔잖아. 그게 안쓰러워서 내가 아주 쬐끔한 걸로 준 거야. 뭘 그렇게 바닥바닥 물어보고 그래? 그게 뭐 네 돈이라도 된다냐? 네가 뭘 관심을 갖고 난리야? 이때 저도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머니 얼굴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다다다다 받아쳤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그게 뭐 욕심이라도 나서 그런 줄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웬일이야 진짜. 어머니 지금 세희가요. 세희가 대학생이에요. 제가 세희 임신하고 있을 때 어머니랑 아버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팔아버리셨다고 해서 제 집에 오신 거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고요? 그 건물이랑 땅이면 진짜 애지간한 돈이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여기 근처 집이라도 사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셨나요? 근데도 저희 집에서 쭉 사셨던 거예요? 제가 하는 말 구구절절히 받아칠 자신이 없으셨던 건지 이때는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전 이쯤 되니 울음이 밀려들었고 진짜 왁 소리를 내지르며 대들었어요. 세상에 20년을 저희랑 같이 사셨으면서 아주버님을 장남이랍시고 거기에 재산을 다 몰아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다 치고 어머니 둘째 아들인 이 사람은요. 형이랑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형 장가까지 보내고 20년을 살았는데 그걸 장남한테 싹 주고 이 사람은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엉뚱한 데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저한테 소리를 발칵발칵 지르시더라고요.
야, 그걸 네가 왜 이리라 저래라야? 네가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 데리고 애미인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어디서 선생질이야? 네 일 아니면 관심 꺼. 그게 네 돈이야? 이게 봐주고 있으려니까 진짜 머리 위에 기어오르려 하네. 네 친정에서 그렇게 우릴 갖고 무시하디? 전 이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싫어졌어요. 싸우기도 귀찮고 모든 게 다 환멸스럽더군요. 그간 간신히 줄다리기라며 이어오고 있었던 인내의 끈을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어머니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집안일도 다 내팽겨치고 그냥 내버려둔 상황이에요. 어머니는 뻔히 알 거 다 아시면서 괜히 할 말 없으니 지금 저를 몰아가고 계시는데 제 남편한테 자꾸 그 건물이랑 땅이 아쉬워서 제가 욕심을 내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볼 때에도 제가 그게 갖고 싶어서 이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재산이 있으셨으면 우릴 주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즉에 두 분이서 자식들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고도 남았을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없다고 죽을 소리를 해대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모셨고 그게 2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 사시면서 우리 아빠가 명절 때 들리기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인상을 쓰고 계시던 시어머니. 그러면서 갖은 참견은 다 해대고 제가 둘째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에도 제 앞으로 남편이 사온 죽도 본인이 배고프다며 홀랑 다 먹어버리시고 진짜 저를 보통 힘들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신세질 건 둘째 아들 내에 다 져놓고 심지어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 다 맡겨놓고서는 그 칠에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잘난 장남한테 다 몰아져 버렸고 심지어 그것도 비밀로 하려던 게 들켜버린 겁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울며불며 난리를 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불화를 만든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환장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왜 포인트를 거기다 잡는 건지 그냥 애시당초 이 인간과 결혼한 제 잘못인 것 같아요. 맘 같아선 어머니와 아버님 두 분 다 당장이라도 그 잘난 장남네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자꾸 버티고 계시면서 저만 노려보고 있으니 진짜 죽을 맛이네요. 전 순식간에 재산이 탐나서 시부모를 내쫓으려는 며느리가 돼버렸고 남편은 계속 저한테 두 분이 집어드실 시간만이라도 한 반년 달라고 해요. 진짜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집안에서 기척만 나도 움찔거리고 불같이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성질이 나고 무슨 생각으로 이 집에서 계속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길 집을 대충 훑어보면 이후에 집에서 행동하시는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저히 조만간 나갈 사람이 사는 모습 같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여전히 늘어놓고 다니시고 그릇 아무렇게나 갖다 쓰시고 이제 저도 한계가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두 분을 나가게 해야 할지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솔직히 아버님은 크게 마찰이 없었지만 어머니한테 저런 재산이 남아있는 걸 아버님이 모르셨을 것 같지도 않고 아버님도 나름 아주버님에게 각별했던 걸 알겠어서 두 분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저는 저희 가족끼리 살고 싶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데 더 이상 시부모님 봉양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와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볼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라면 그 즉시 이혼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